생로병사를 분모로 보고 부귀영화를 분자로 보면은 분자가 아무리 커도 부귀영화가 아무리 커도 생로병사에 비하면 빵입니다. 0, 제로. 그러한 교훈을 배우게 되는군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는 제법 날씨가 서늘해졌습니다. 네, 그렇네요. 어느 정도 가을에 이렇게 좀 들어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오늘은 이사장님과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으냐 하면은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냥 장군이라는 무신이라는 인상이 워낙 깊다 보니까 이분도 과연 슬픔이 많았을까? 이분은 슬퍼할 줄 알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도 참 슬픈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사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이순신 장군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슬펐던 일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공인으로서 이제 슬펐던 것은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아픔이 컸겠지만은 개인으로서, 자연인으로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이순신 장군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약한 인간이니까 그 정을 느끼는 거는 똑같죠. 아마도 어머니의 죽음, 그리고 특히 아들 며느리의 죽음, 그때가 제일 슬픈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사실은 난중일기를 보면서 이순신 장군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머님의 죽음과 아들 면의 죽음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특히 어머님이 뭐 연세가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 아무 일 없을 때 편안한 상황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지금 왕명거역죄로 가장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나서 내려오는 길에 아들 만나러 올라가다가 배에서 돌아가셨던 그런 어떤 돌아가신 과정, 이런 것들도 참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 시기가 시기인 만큼 죄인으로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없는데 그 갇혀있는 아들을 면회하기 위해 가지고 올라오다가 돌아가셨으니 불효도 그런 불효가 없었던 거죠. 이순신이 생각하기에. 타이밍이 참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네. 그런 타이밍이라는 것도 참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난중일기에서 이순신 장군이 그런 어떤 백의종군의 길에서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 그냥 그 피눈물로 절규하면서 뭐 길게도 쓰지를 못했는데 난중일기의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유년 4월 11일 날에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셨고 13일 날에 종순아가 어머님의 사망 소식을 이순신 장군한테 알려왔는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달려나가 종순아가 배에서 와서 어머님의 사망 소식을 알렸다. 달려나가 가슴을 치고 발을 구르니 하늘에 해조차 캄캄해 보였다. 바로 개바위로 달려가니 배는 벌써 와 있었다. 길에서 바라보면서 가슴 찢어지는 비통함을 모두 적을 수가 없었다. 우리가 그 개바위에 갔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비통함을 알 수가 없었고, 그 다음에 4월 16일자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 도착하여 빈소를 차렸다. 비가 크게 내렸다. 나는 아주 지친 데다가 남쪽으로 갈 일이 또한 급박하니 울부짖으며 곡을 하였다. 오직 어서 죽기만을 기다릴 뿐이다. 이거 남쪽으로 간다는 게 어차피 지금 어금부가 백의종군하라고 데려가고 있는 중이었죠. 그렇지. 군부도사가 동원수 권율한테까지 인계해주기 위해서 내려가는 중간 도중이었지요. 예, 근데 상을 치르고 있는데도 너무 지체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그 17일 날에는 이렇게 돼 있다고요. 어금부도사가 갈 길을 재촉했다. 이제 이렇게 또 돼 있고, 4월 19일 날에는 일찍 나와서 길에 오르며 이제 길을 떠나는 거예요. 어머님의 홀령을 모신 자리에 하직을 구하고 울부짖으며 곡하였다. 어찌하랴 천지 사이에 어찌 나와 같은 사정이 있겠는가. 빨리 죽는 것만 같지 못하구나. 그래서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타이밍, 내가 정말 좋은 자리에 있고 좋은 어떤 상황이었을 때 돌아가시면 제대로 장례도 치르고 이렇게 할 텐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랬던 것에 대한 절절한 그런 아픔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그때는 조산부 만호를 하느라고 알지도 못했었거든요. 나중에 몇 달 후에 소식을 듣고 이제 말을 달려가지고 3년상을 치루었고,
하고 그랬는데 어머니도 또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자식으로서 부, 모 양쪽 다에 대해서 이렇게 효도를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엄청 컸겠지요. 그리고 이사님 아들 면은 어떻게 해서 죽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들 면은 명량해전에서 진 왜군들이 복수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순신이 살던 그 마을을 습격했는데 면이 몸을 피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피하지 않고 싸우다가 외놈의 칼에 쓰러졌죠. 그래서 이제 죽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에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저도 난중일기에 아들 면 죽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너무 눈시울이 붉어지고 했는데 정유년 10월 14일이네요. 이순신 장군이 일기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늘이 어찌 이처럼 인자하지 못한 것인가. 간담이 타고 찢어지는 듯하다. 내가 죽고 네가 사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거늘 네가 죽고 내가 살았으니 어찌하여 이치에 어긋난 것인가. 천지가 어둡고 밝은 해조차도 빛이 바랬구나. 슬프다 내 아들아.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간 것이냐. 영특한 기질이 남달라서 하늘이 세상에 남겨두지 않는 것인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화가 너에게 미친 것이냐. 이제 내가 세상에서 끝내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너를 따라 죽어 지하에서 함께 지내고 함께 울고 싶건만 네 형, 네 누이, 네 어미도 역시 의지할 곳이 없어 아직은 참고 연명한다마는 마음이 죽고 형상만 남은 채 부러지져 통곡할 따름이다. 하룻밤 지내기가 1년 같다. 이야, 진짜 그 자식을 먼저 보낸 그런 아픔에다가 명랑해전에서 전성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복수로 일본 놈들이 아들을 죽이고 막 이런 것들이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그 아픔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순신으로 봐서는 참척의 고통이라고 그러죠. 자식을 먼저 보내는, 부모를 보내는 것도 슬프지만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먼저 보내는 것은 그건 천리니까 할 수 없는데 자식을 먼저 보낸다는 거는 그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글은 그렇게 또 그나마 썼습니다만은 아마도 글을 제대로 썼겠나 눈물 흘리면서 쓴 글이 나중에 또 몇 장 찢고 새로 쓴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러나 사실은 보면은 그게 하루 저녁 뭐 2, 3일 간다고 해가지고 없어지는 슬픔이 아니거든요. 며칠 후에 난중일기를 보면은 또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종아무개 집, 좀 외딴 집이 마을에서 약간 떨어진 집이 있는데 일부러 거기 가가지고 아무도 듣고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마음 놓고 울었다. 보통 때에는 주위에 항상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마음 놓고 울지는 못했었는데 그래서 어느 날 일부러 거기 가가지고 마음 놓고 한나절 울었다는 대목이 있거든요. 그 순간은 또 됐겠죠.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끝났겠습니까? 어쨌든 그 많은 7년간의 일기 중에서 제일 통분해하는 그 대목이 그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이순신 장군의 그런 가장 큰 슬픔, 아픔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 공감을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뭐 이사장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어떤 슬픔과 아픔들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이사장님의 경우에는 가장 슬펐던 경우가 어떤 경우가 혹시 있으신지? 저도 참척의 고를 당했습니다. 아. 네, 제 첫 애를 딸애를 잃고 그때는 뭐 지금보다 의료 수준도 낮고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때였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슬프더군요. 그래서 이순신처럼 뭐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루 이틀에 금세 지워지는 그런 슬픔이 아니고 회사에 또 출근도 해야 되고 그러나 이제 그 보내버린 애 모습이 자꾸 아른거리고 그래서 회사에서 퇴근을 하면은 집으로 바로 오질 않고 그 당시 저희 집이 김포에 있었는데 버스 종점이 저 김포 쪽이에요. 집을 패스해가지고 김포까지 가가지고 거기 가면은 막걸리 집이 있는데 막걸리를 잔뜩 마시고는 이제 해질 무렵이 되어가지고 오다가 잠에 골아 떨어져가지고 다시 또 이쪽 종점으로 와가지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아마 우리 집사람은 저보다 더 심했겠습니다만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는 이제 몰랐는데 그런 아픔도 있으셨군요. 제가 이사장님의 삶에서 아는 거는 흥남에서 거제도로 오셔가지고 6살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같이 이제 잠시 살다가 어린 동생 2명이 배고파서 예. 그것도 또 큰 슬픔이었죠. 저한테는 아니고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 볼 때는 또 한 번의 참척인데 제 남동생과 여동생이
둘 다 굶어 죽었다. 저는 그 당시에 나이도 어리고 또 전쟁터이고 또 그런 일이 우리 집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 많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부모님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느냐. 저도 지금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걔들이 살았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70대 후반 뭐 이렇게 되는데 그 무슨 날이 되면은 생각이 새록새록 그러시죠. 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버님, 어머님이 다 돌아가셨는데 저의 경우에도 생각해보면 가장 슬픈 것이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인간인 누구든지 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어떤 이별도 해야 되고 영원한 것이 없으니까 그런 건 있습니다만 아까 이사장님께서 타이밍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어떤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했을 때도 그런 타이밍, 상황 뭐 이런 것들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나 덜 아프고 덜 상처를 갖고 살 수 있느냐 하는 것도 그것과도 연관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슬픔은 인간이 존재하는 한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것도 잘 극복을 해서 살아있는 동안에 더 멋지게 파이팅하면서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 들고 하다 보니까 좀 철이 들었는지 생로병사에 비하면은 생로병사를 분모로 보고 부귀영화를 분자로 보면은 분자가 아무리 커도 부귀영화가 아무리 커도 생로병사에 비하면 빵입니다. 0, 제로. 그러한 교훈을 배우게 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가장 큰 슬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사장님의 또 그 사적인 이야기까지 듣고 해서 또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건배사는 제가 슬픔이여 하면 안녕해 주십시오. 자, 슬픔이여 안녕.